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6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긴 하지만 본인이 계몽됐다 그래. 이른바 계몽령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계엄 이 상황을 통해서 본인은 계몽이 됐다고 얘기한 게 됐어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약간 귀를 잡은 표현이라 그러는데, 그리고요 이번에는 국회 측에서 나온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확인해 보시죠.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안희정 변호사. 예. 앞서선 윤석열 대통령 쪽, 뒤에서 이제 국회 쪽 정청래 의원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양측이 약간 이성적이나 논리적인 설명이나 변론보다는 약간 뭔가 감성에 네. 호소한 듯한 느낌인데, 본인이 뭐 아이를 둔 딸엄마고요, 뭐 육퇴를 했다, 아까 이런 표현 쓰면서 예. 이런 걸로 보면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 같은데, 이게 헌법재판관들에게 좀 통합니까? 이렇게 좀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들을 쓰면? 뭐 사실상 최종 변론이라고 하는 예. 절차는 그간의 이제 변론 절차에서 주장되어 왔던 다뤄졌던 어떤 쟁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기본적으로 설득의 대상이 된 재판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자리를 갖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변호인마다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서면을 준비를 하면서 그간의 어떤 쟁점을 요지식으로 좀 정리를 뭐 하는 가장 스타일을 중요한 걸 취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 계몽됐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일부 감정적인 어떤 호소가 섞일 수는 있는데, 어제 이제 뭐 이제 윤통 측이나 아니면 국회 청구인 측에서 보여줬던 어떤 변론의 모습은 다소 조금 다른 어떤 재판과는 다른 양상이었다라고 좀 정리가 되고요. 다만 이제 김계리 변호사의 어떤 발언 같은 경우를 좀 예.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계몽됐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유튜버 쪽에서 많이 좀 사용이 되어 왔던 표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법률가인 김계리 변호사가 그대로 원용했다라는 것은 조금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은 계몽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계몽이 몽매한 걸 깨우친다, 약간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몽이라는 단어 선택 자체가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또다시 어떤 그런 선택을 이제 최후 변론에서도 활용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뭐 국회 측에서도 어쨌든 뭐 이런 이 피청구인 쪽에 이런 최종 변론을 받아서 다시 이제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좀 본인의 대국가를 과거 다시 경험을 얘기를. 예, 이제 뭐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뭐 비상계엄이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개인의 경험을 빌어서 강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의 호소력 있게 좀 다가왔을지는 조금 의문일 수는 있겠습니다. 애국가를 또 가사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어요, 어제요. 그리고요, 어제 저 변론 과정에서 이제 월담 얘기가 좀 나왔다. 월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을 또 보여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상기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241호증의 1 우원식 의장의 월담 사진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우원식 의장이 월담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 영상은 이재명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고 운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을 라이브로 길에 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연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사람 오는데 피해서 넘었지요. 제 아내가 그
기사를 보고 저한테 사진을 좀 보내준 게 있어요. 지금 차로 국회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문을 막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데 월담을 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두 가지 사례를 그 영상을 하고 사진 보여주면서 아무도 없는데 이거 뭡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다 이런 뜻이 같고 이재명 대표는 아니 사람이 있으면 못 넘어가니까 없는 데로 간 거 아닙니까? 이거 됐네요. 이렇게 설명이. 맞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아주 심플하게 제대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국회를 출입을 할 때 우리가 예.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정문이나 연문을 통해서 그냥 그죠. 갑니다. 예. 근데 그 문들을 경찰이 봉쇄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이 잠겼으니까 당연히 담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경찰이 담을 넘는 걸 보면은 예, 담으로 넘어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담도 못 넘어가게 막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막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넘어가는 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물어본다는 자체, 이런 것을 그 탄핵 심판에서 최후 변론에서 이 말한다는 자체가 전 너무나도 조금 당황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광기 대변인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 헌법재판 전체 과정에서 예. 씬스틸러가 있었다면 단연 김계리 변호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어제 얘기했던 뭐 개몽령이라든가 아 방금도 전체적인, 그러네요. 네, 방금 저 방송 얘기한 그 분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쌓았는데 아마 김계리 변호사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거겠죠. 당시에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사실 저 시간대에 저도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정문과 기타 출입구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출입구는 막혀 있었고.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부 의원들은 저렇게 월담을 해서 넘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의 중점은 적극적으로 정말로 경찰이나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려고 했다면 저렇게 월담도 불가능했을 텐데 완전히 다 국회를 둘러쌌을 네. 거다.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적극적인 국회의원들의 진입 시도를 막으려 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누차 얘기했었던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이었다고 판단해야겠죠. 어제로서 탄핵 심판 변론 다 끝났고요.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이 이른바 이제 평의, 그러니까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쟁점을 어떻게 의견을 좀 정리해야 됩니까? 이런 걸 계속 연다는데 이게 앞으로 매일 열린다 그러죠.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일단 앞선 우리 탄핵 심판의 전례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평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8번 하고 나서 선고가 있어요. 그 선고는 변론 종교로 11일 만에 그리고 이틀 전에 알려졌어요. 언제 선고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평이라는 거를 11번 했고요. 그리고 선고는 변론 끝난 뒤에 14일 만에 그리고 사흘 전에 알려졌어요.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한 10차례 정도 할 걸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선고는 3월 중순인데 아직 선고 날짜는 언제 알려줄까? 이거 모릅니다, 아직. 선고 날짜 안 잡혔고요. 통보도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이게 미지수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내일도 한 가지 헌재의 어떤 판단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요.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해 12월까지 가야 되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안 했어요. 다른 후보자 2명 임명하고 여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8명 체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하죠. 권한쟁의 청구. 근데 만약에 국회 쪽 입장을 헌재가 국회 쪽 청구를 안 받아주면 그냥 지금처럼 8명 체제 쭉 가는 거예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받아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9명 처제가 되고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안지성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일단은 우리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을 보게 되면은 예.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만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전제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권한쟁의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기존에 예정됐던 절차 그대로 이제 종국 심리에 관여했던 8인의 재판관만이 의결에 참여를 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
일단은 어쨌든 어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재판관이 내일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이 돼서 예. 만약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까지도 만약 임명이 선고 전에 된다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변수가 되겠죠. 다만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또 불필요한 어떤 그러니까 변수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런 헌법재판소 23조 2항이라고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종국 심리에 관여한 기존 8인의 재판관만을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인 체제로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지금처럼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 선고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것도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좀 있었습니다.